오늘부터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시부모의 이사로 박스 더미가 가득한 거실 한가운데에서 남편은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결혼 4개월 차, 제 인생을 10년 갈아 넣어 산 이 집에서 저는 한순간에 손님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캐리어 하나를 끌고 매일같이 친정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도망친 줄 알고 매일 파티를 열었지만 그건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딱 3주 뒤 제 집 안방에서 축배를 들던 사람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게 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지윤, 올해 32살입니다. 온라인으로 화장품과 식품을 포장하는 상자와 부자재를 만들어 파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직원은 12명,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40억을 조금 넘겼습니다. 저는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사람입니다. 한 번 아니라고 마음먹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게 제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온 단 하나의 무기였어요. 20살 무렵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이였습니다. 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대학 등록금을 벌겠다고 편의점과 카페를 전전했죠. 20대 후반에 우연히 작은 화장품 회사의 포장 외주를 받은 게 시작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박스를 접고 새벽 시장에서 부자재를 떼다 팔았어요. 30이 되던 해 저는 제 이름으로 된 32평짜리 아파트의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날 밤 텅 빈 거실에 누워 천장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민우를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거래처 인쇄회사에서 영업으로 새로운 사원이라며 명함을 내미는데 웃는 눈매가 참 선해 보였어요. 아이고, 이지윤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운 영업사원 박민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재간 쓸개 다 빼서 바칠 테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우가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네며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 네. 박 과장님, 반가워요. 그런데 저희가 포장 박스 단가가 아주 빡빡해요. 과장님이 가격 좀 시원하게 잘 맞춰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사무적으로 물었죠. 아이고, 당치도 않습니다. 무조건 맞춰드려야지요. 저 이 대표님 같은 훌륭한 거래처 놓치면 당장 회사에서 쫓겨납니다요. 하하. 박민우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마감이 밀려 직원들과 창고에서 박스를 접고 있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박민우가 종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아직도 일하십니까? 아이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녁도 못 드셨죠? 제가 근처 지나가다가 뜨끈한 국물 생각나서 좀 사왔습니다. 박민우가 김밥과 컵라면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밤 11시가 넘었는데 여기는 어쩐 일이래요? 참 별일이네. 제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죠. 에이, 거래처 사장님 굶으시는데 제가 어찌 발 뻗고 자겠습니까? 이것도 다 영업입니다. 자자, 저도 박스같이 접을게요. 제가 이래봬도 군대에서 취사병 출신이라 손이 팍팍 돌아갑니다. 박민우가 팔을 걷어붙이며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1년을 만났습니다. 새벽 2시까지 창고에 남아 박스를 같이 접어주던 사람, 제가 감기 걸렸다고 하면 새벽에 죽을 사들고 오던 사람, 저는 그 다정함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31살 평생 일만 하던 저에게 처음으로 기댈 어깨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는 호텔 한식당에서 했습니다. 시어머니 한경숙이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그래, 지윤이가 혼자서 장사를 한다고?
회사 이름이 대체 뭐라고 했더라? 영어가 길어서 내 원통 기억이 안 나네. 한경숙이 수저를 들며 물었습니다. JL박스라고 합니다. 어머님. 물건 포장할 때 쓰는 종이 상자랑 뽁뽁이 같은 거 만들어 파는 곳이에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죠. 그래. 그런 박스 쪼가리 팔아서 돈이나 제대로 벌리나 모르겠네. 요새 쥐똥만 한 회사들은 줄줄이 망한다던데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만지니? 한경숙이 국그릇을 휘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휴, 엄마. 처음 뵙는 자리에서 돈 얘기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지훈이 회사 엄청 잘 나가니까 걱정 마세요. 박민우가 한경숙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머, 얘 좀 봐. 내가 내 며느리 될 애한테 돈 얼마 버냐고 묻지도 못하니? 야, 지훈아. 너 혼자 살고 있다는 그 32평짜리 아파트 말이다. 그거 내 이름으로 된 집이냐? 아니면 은행 빚내서 들어간 전세냐? 빚은 얼마나 꼈어? 한경숙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때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민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는 통에 그냥 넘겼어요. 아들 가진 어머니의 호기심이려니 그렇게 저는 제 아내 경고를 묻어버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정확히 4달째 되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밀린 거래 명세서를 정리하고 평소보다 1시간쯤 늦은 8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장 앞에 처음 보는 검은색 구두 2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청테이프로 봉한 이삿짐 상자가 10대께쯤 쌓여 있었고요. 민우 씨, 이 박스들 대체 뭐야? 그리고 이 모르는 구두들은 또 뭐고? 저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에 써버렸습니다. 박민우가 안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손에는 시아버지 박상호의 양복 상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이제 와? 회사 대표가 왜 이리 늦게 다녀?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좀 들어오지. 박민우가 양복을 옷걸이에 거는 신용을 하며 말했죠. 딴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내 집에 이게 다 무슨 짐이냐고 물었잖아.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아유, 뭐 그렇게 놀라. 아버지 어머니 짐이지. 몰랐어? 부모님 집 내놓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살기로 했잖아. 박민우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순간 안방 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경숙이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잘난 며느리 이제 오시네. 야, 근데 내 안방 화장실은 물이 왜 이리 졸졸거리냐? 머리 감다 숨 넘어가는 줄 알았네. 내일 당장 배관 뚫는 사람 좀 불러라, 알았지? 한경숙이 손을 닦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안방, 내가 10년을 일해 얻은 그 방에 한경숙이 수건을 두르고 서 있는 모습이 도저히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박민우, 너 당장 나랑 베란다로 좀 나와. 빨리. 저는 박민우의 팔을 끌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팔 떨어지겠다. 너 왜 그래? 사람 잡아먹을 표정을 하고. 박민우가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네가 인간이야.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합가 얘기 나한테 한마디라도 상의한 적 있어?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이삿짐부터 드리는 게 제정신이냐고.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박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야, 이지훈. 너 말 참 섭섭하게 한다. 부부가 일심동체지. 네 집 내 집이 어딨어? 어차피 방 3개짜리 큰 집인데 남는 방에 늙은 부모님 좀 모시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며느리가 돼서 부모님 모시는 거 당연한 도리 아니냐고. 박민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박상우가 어느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제가 1년 전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가죽 소파에 박상우의 양말 신은 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허이, 며느리. 거기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빨리 부엌 가서 냉장고에 김치 좀 썰어와라. 이사하느라 저녁을 굶었더니 배가 등가죽에 붙겠구나. 박상우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죠.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제가 어제 사다 둔 유기농 채소와 과일이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고 처음 보는 시골 김치통과 된장통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내 과일들 다 어디 가고 이 큰 김치통들은 다 누가 마음대로 쑤셔 넣은 거야? 저는 김치통을 꺼내 식탁에 올리며 물었어요. 아유, 예민하게 왜 이래? 엄마가 우리 먹이려고 시골서 무겁게 이고 지고 오신 거잖아. 냄새 죽이지? 얼른 좀 썰어봐. 나도 배고프다. 박민우가 김치통 뚜껑을 열며 웃었습니다. 야, 민우야. 한경숙이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박민우를 불렀어요. 왜요, 엄마? 박민우가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내 마누라 기강 좀 확실히 잡아라. 시부모가 집에 들어왔으면 납작 엎드려서 물 떠오고 밥 차릴 생각부터 해야지. 어디서 남편을 베란다로 질질 끌고 가서 따지고 들어. 버르장머리 없이. 이 집구석 기둥이 누군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 한경숙이 일부러 부엌에 들리도록 목청을 높였어요. 저는 식탁 의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어요. 당장 짐을 다 들고 나가라고. 여기 누구 집인 줄 아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민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박민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저 두 사람의 등 뒤에서 아주 옅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합가가 아니라는 걸요. 저 세 사람이 오래전부터 짜고 오늘이라는 날을 골라 제 집으로 쳐들어왔다는 걸 말입니다. 네, 어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회사 일로 너무 지쳐서요. 밥은 두 분이 알아서 챙겨 드시고 정식 인사는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제대로 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경숙이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에서 캐리어 하나를 꺼냈어요. 법인 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금고와 노트북, 갈아입을 옷 몇 벌, 통장과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어요. 야, 너 지금 이 밤중에 가방 싸서 어디 가려고? 박민우가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사무실에 급하게 처리할 서류를 두고 와서 오늘은 바빠서 거기서 밤새고 잘 거야. 저는 캐리어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짧게 대답했죠. 참나. 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냐? 늙은 부모님이 아들 집이라고 찾아오신 첫날인데 며느리라는 게 밥 한 끼 안 차려주고 도망을 가? 너 진짜 독종이다, 독종. 박민우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저는 박민우를 한번 쳐다본 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거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제가 결혼 전에 모았던 그릇장의 찻잔들이 한쪽 구석으로 치워져 있고 그 자리에 처음 보는 노쇠 그릇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친정 부모님 건물 3층에 있는 제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형광등을 켜자 익숙한 책상과 박스 견본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에 놓아둔 간이 침대를 펴고 그 위에 가만히 앉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된다고
입술을 깨물며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두운 사무실에 푸르스름하게 번졌어요. 오늘부터 제 출근지는 친정 부모님이 계신 이 건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또렷이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목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2살은 더 먹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제 챙겨온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4개월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1층 분식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방에서 어머니 김미숙이 떡볶이 떡을 씻고 계셨어요. 지윤아, 너 왜 여기서 내려와? 김미숙이 고무장갑 낀 손을 멈추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제 사무실에서 잤어. 저는 카운터 의자에 앉으며 짧게 대답했죠. 뭐? 신혼집 놔두고 왜? 민우랑 싸웠어. 김미숙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엄마, 시부모님이 어제 합가하셨대. 나한테 말도 없이.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숙의 표정이 그대로 굳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 집에 들어왔다고. 김미숙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응. 짐 다 풀고 안방까지 차지하셨어. 민우는 그게 당연하다는 식이고. 저는 식어버린 어묵 국물을 한 모금 삼켰어요. 이런 미친 인간들을 봤나? 당장 가서 다 끌어내. 김미숙이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엄마, 잠깐만. 나 좀 생각하게. 저는 김미숙의 손을 붙잡았어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네가 피땀 흘려 산 집이야, 거기가. 김미숙이 제 손을 거꾸로 꽉 쥐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어머니의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이 가득한 그 손이 평생 떡볶이 양념을 휘저으며 저를 키운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화내면 저쪽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일단 좀 두고 볼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 사무실로 올라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거실에 설치해둔 팩캠 앱을 열었어요. 재작년에 유기견을 잠시 임시 보호하면서 달아둔 카메라였는데 강아지를 분양 보낸 뒤로도 그대로 두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화면 속 거실에는 한경숙과 박상호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여보, 이 집 거실이 진짜 넓네. 시골집 2배는 되겠어. 박상호가 숟가락을 들며 한경숙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민우 잘 둔 덕이지. 며느리 인물값 안 한다 싶었는데 집 하나는 잘 가져왔잖아. 한경숙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침을 한번 삼키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그런데 지훈이 어제 사무실에서 잤다는데 진짜 안 들어오면 어떡해? 박민우가 욕실에서 나오며 머리를 닦았습니다. 안 들어오긴 왜 안 들어와? 지 집인데. 며칠 삐쳐서 그러는 거지. 사흘 안에 기어 들어온다. 두고 봐. 한경숙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그래도 좀 살살 해야 하지 않을까? 괜히 자극해서 일 그르치면. 박민우가 식탁 의자에 앉으며 말했죠. 민우야, 너 아직도 그 여자한테 정 남았어. 정신 차려. 우리 식구 앞날이 달린 일이야. 박상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박민우를 노려봤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요. 인감하고 통장 들고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박민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인감하고 통장. 그 2 단어가 머릿속에서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은행은 9시 정각에 문을 열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들어가 대여 금고 담당 직원을 찾았습니다. 법인 인감 2개, 개인 인감, 아파트 등기권리증, 통장 5개, 모두 안방 화장대 2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 자물쇠를 채워둔 가방에 있었어요. 저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서 그 가방을 들고 나오는 일이 평생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또 있었나 싶을 만큼 떨렸어요.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라 왔어. 빨리도 들어오네. 박상우가 소파에 누운 채 손만 까딱했어요. 네, 아버님. 두고 간 물건이 있어서요.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한경숙이 제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제가 1년 전 해외 출장에서 사온 향수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며느라. 이 향수 비싸 보이는데 엄마가 좀 써도 되지. 한경숙이 향수를 자기 손목에 뿌리며 웃었어요. 네,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화장대 옆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 자물쇠를 열고 가방을 꺼냈어요. 그건 또 뭐냐? 무슨 가방을 자물쇠까지 채워서 넣어놨대. 한경숙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가방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회사 서류예요. 어머님이 보셔도 모르세요.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며 한 발 비켜섰어요. 얘가 어른한테 말투가 그게 뭐야? 어디서 어른이 좀 보자는데. 한경숙의 목소리가 단번에 뾰족해졌습니다. 어머님, 회사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볼게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안방을 나섰어요. 거실로 나오자 박민우가 어느새 일어나 현관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잠깐만. 너 그 가방 뭐야? 박민우가 가방 끈을 잡았어요. 손 놓아. 저는 박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가 너 인감이랑 통장 어디 뒀냐고 물어보시던데 같이 보자. 가족인데 뭐 못 보여줘. 박민우가 가방을 잡아 끌었어요. 박민우, 한 번 더 말할게. 손 놓으라고.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박민우의 얼굴에서 잠깐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저는 가방 끈을 힘껏 잡아당겨 박민우의 손에서 빼냈습니다. 그 바람에 박민우가 휘청하며 신발장에 어깨를 부딪혔어요. 이게 진짜 어른들 다 보는 데서. 한경숙이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부터 한동안 사무실에서 지낼 거예요. 편하게 계세요. 저는 신발을 신으며 짧게 말했어요. 뭐? 너 지금 시어머니 두고 어딜 간다고. 한경숙이 발을 굴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가방을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층에 도착해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저는 운전대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가방을 금고에 넣었어요. 그제야 저는 책상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7시 한경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저는 펜을 잡은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지훈, 너 어디서 그딴 버릇을 배웠어?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가방 들고 도망을 가. 한경숙의 목소리가 휴대전화 너머에서 쩌렁쩌렁 울렸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며칠 사무실에서 자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가능한 한 사무적으로 대답했죠. 양해.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도리지 양해를 구할 일이야. 너 그러다 우리 민우랑 끝장난다.
한경숙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말씀하실게요. 끊을게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휴대전화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순간 어제 카메라로 봤던 박민우의 그 옅은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인감과 통장을 입에 올리던 세 사람의 얼굴도요. 저는 책상 위 메모지에 글자를 적었어요. 인감, 통장, 등기권리증, 팩캠 녹화본, 그리고 마지막에 김세무사 이름. 글자가 빗둘배둘 흔들렸지만 저는 한자 한자 또렷이 눌렀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고 1층 분식집의 간판 불빛만이 사무실 창문에 어른어른 비쳤어요. 저는 메모지를 반으로 접어 다이어리 안쪽에 끼워 넣었습니다. 오늘 밤도 저는 이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잠들 거예요. 그래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준비를 시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무실 생활이 일주일을 넘기던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팩캠 녹화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거실에서 오간 대화 중 쓸만한 부분을 따로 폴더에 모아두는 중이었어요. 화면 속 박민우는 거의 매일 저녁 친구들을 불러 제 거실에서 술판을 벌였고 한경숙은 제 옷장을 뒤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김세무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이 대표 지금 어디야? 김세무사의 첫마디부터 다급했어요. 사무실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금 거기로 갈게. 차 막혀서 15분쯤 걸려.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김세무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세무사님, 무슨 일인지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정확히 12분 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김세무사가 코트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 대표 앉아. 일단 앉아서 들어. 김세무사가 회의용 의자를 끌어다 제 책상 앞에 놓았습니다. 세무사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오늘 새벽에 내 휴대전화로 한 통 왔어. 거래하는 캐피탈 쪽 부장이야.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김세무사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네. 저는 봉투를 응시했어요. 제2일박스 명의로 10억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어제 오후에 사업체 담보 잡고. 김세무사가 종이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저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대출 신청서 사본이었어요. 제일 아래 신청인 칸에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제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제 도장 아니에요. 비슷한데 글자 끝 모양이 달라요. 저는 손가락으로 도장을 가리켰어요. 내가 그래서 한참을 봤어. 그쪽 부장이 평소 우리 회사 서류 자주 받던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나한테 먼저 연락해 준 거고. 김세무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댔습니다. 신청서 들고 간 사람은요? 저는 침을 한번 삼켰어요. 이 대표 남편. 김세무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종이 위에 찍힌 가짜 도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10억이요. 10억을 받아서 뭐에 쓰려고. 제 목소리가 작게 갈라져 나왔어요. 그건 나도 알아봤어. 부장한테 부탁해서 신청서 사육한 받지. 사업 확장 자금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김세무사가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저는 김세무사의 눈을 응시했어요. 이 대표 시동생 박민철이 그 친구가 사설 도박으로 진 빚이 얼마인지 알아? 김세무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얼마요? 저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어요. 확인된 것만 4억 5천. 사채까지 합치면 6억은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 시아버지 박상호가 그 빚 막느라 시골 땅도 다 팔았고 살던 집도 작년에 경매로 넘어갔어. 김세무사가 종이를 한 장 한 장 짚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안이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이마를 차가운 유리창에 댔습니다. 이 대표 괜찮아. 김세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가왔어요. 세무사님, 저 결혼하기 전에 시댁 재산 조사 같은 거 안 했어요. 민우가 부모님 그냥 시골 작은 집에 사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거든요. 저는 유리창에서 이마를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 대표 잘못이 아니야. 그쪽이 작정하고 속인 거지. 김세무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걸 억지로 누르며 펜을 들었어요. 세무사님, 일단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뭐예요? 저는 메모지에 펜을 갖다 댔습니다. 인감 재발급. 오늘 안에 가서 분실 신고하고 다시 만들어. 법인 인감도 같이. 김세무사가 손가락을 하나 폈어요. 네. 저는 인감이라고 적었습니다. 통장도 다 받고 신규로 발급받고 비밀번호도 새로 정해. 휴대전화로 들어오던 알람 전부 새 번호로 옮기고. 김세무사가 손가락 둘을 폈어요. 네. 저는 통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어떻게 박민우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누가 발급해줬는지, 위임장 서명이 어떻게 됐는지. 김세무사가 손가락 셋을 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회사 금고에 한 부, 그리고 집 안방 화장대 두 번째 서랍에 한 부가 있었어요. 그 서랍은 합가 다음 날 제가 가방째로 들고 나온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박민우가 사본을 떠놓았다는 얘기였어요. 세무사님 결혼하고 2달쯤 됐을 때요. 민우가 회사 일 도와준다고 서류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때 1시간쯤 안방에 혼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다 떠났겠지. 이 대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김세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박민우가 새벽 2시에 창고에서 박스를 같이 접던 그 손으로 제 안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을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컵라면을 사들고 들어오던 그 웃는 얼굴이 사업자 등록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 대표 지금 무너지면 진짜 다 뺏겨. 정신 차려. 김세무사가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네, 알아요. 정신 차릴게요. 저는 얼굴에서 손을 뗐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이혼 전문이고 사기 사건도 많이 다뤘어. 사람은 좀 차가운데 일은 무섭게 잘해. 만나볼래? 김세무사가 봉투를 정리하며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정 변호사. 정수연. 42살이고 강남에서 혼자 사무실 운영해. 김세무사가 명함을 한 장 꺼내 책상에 놓았어요. 저는 명함을 손에 쥐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은행에 가서 인감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인감을 등록했어요. 법인 인감도 새로 만들기 위해 구청에 들렀습니다. 통장 5개를 모두 해지하고 새 계좌를 만들었어요. 모든 알람을 새 번호로 옮기는데 꼬박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 7시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정수연이라는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박민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어요. 지윤아, 너 오늘 은행 갔다 왔어. 박민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건 왜?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아니, 그게 어머니가 시장 가시다가 봤다고 해서. 너 인감 다시 만들었어. 박민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한경숙은 오늘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팩캠으로 확인했을 때 한경숙은 오후 내내 거실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어디서 봤대?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 별일 아니지. 인감은 왜 다시 만들었어? 박민우가 다시 물었어요. 지갑에 두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회사 일에 꼭 필요해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지윤아, 너 이제 좀 집에 들어와라. 어머니가 너 기다리신다. 박민우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 끊어.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고 저는 명함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한 자리씩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가고 차분하고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수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무사님 소개로 연락드렸어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내일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차분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다이어리를 꺼냈고 내일 날짜 칸에 정수연 변호사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감각이 오늘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40분, 저는 강남의 한 빌딩 앞에 차를 세웠어요. 15층짜리 건물 12층에 정수연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제 김세무사를 보내고 잠을 못 잤지만 새벽 5시쯤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가 감정을 앞세우면 진다는 것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비서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책상 너머 창가에 한 여자가 등을 보이고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지윤 대표님. 정수연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시죠. 김세무사한테 어제 통화로 대강 들었습니다. 자료는 가져오셨고요. 정수연이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네, 가져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와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정수연이 자리에 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를 한 장씩 넘기는 손가락이 길고 가지런했습니다. 대출 신청서 사본, 가짜 인감이 찍힌 위임장, 팩캠 녹화 영상 목록, 결혼 전후의 통장 거래 내역. 정수연은 15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대표님, 정수연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침을 삼켰어요. 이혼만 생각하고 오신 거 아니죠? 정수연이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은 당연하고요. 그 사람들이 제 인생에서 손떼게 만들고 싶어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요.
저는 정수연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정수연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빠르겠네요. 지금 대표님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정수연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우가 아직 대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시도만 한 거죠. 보통은 당하고 나서 찾아와요. 통장 다 털리고 집 넘어가고 그때는 이미 늦어요. 정수연이 펜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어요. 그러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끝까지 가게 둬야 해요. 단 우리가 손본 길로요. 정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잠깐 정수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당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당해주는 척 하시는 겁니다. 박민우가 위조 서류로 대출 실행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잡아야 해요. 미수에 그치면 솜방망이로 끝나요. 형이 무거우려면 실행 직전까지 가야 합니다. 정수연이 종이에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다시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림을 내려다봤어요. 네, 들어가셔야 해요. 그것도 아주 다소곳하게. 정수연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봤어요.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한경숙의 잔소리를 듣고 박상호의 발이 올라간 소파를 닦고 박민우의 다정한 척하는 손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어요. 하지만 정수연의 말이 맞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만 확실히 해주세요. 제 부모님하고 직원들은요. 그 사람들이 만약 무슨 짓이라도 하면 저는 정수연을 봤어요. 신변 보호 요청은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경찰에 미리 넣어둘 겁니다. 친정 식당하고 회사 양쪽 다요. 제가 아는 강력계 형사 한 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부탁드릴 거고요. 정수연이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용은요? 저는 가방을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착수금은 1,000만 원입니다. 성공 보수는 회수한 금액의 15%. 못 회수하면 안 받습니다. 정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저는 정수연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자신 없는 사건은 안 맡아요. 그리고 대표님. 정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저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박민우 같은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건 칼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이겼다고 믿는 그 순간에 발밑이 꺼지는 거죠. 정수연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연의 손은 차가웠지만 잡는 힘이 단단했어요. 그날 저녁 7시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들어왔어. 박민우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현관에 세우고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저는 거실로 들어서며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경숙이 안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이제야 들어왔니? 며칠을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한경숙이 팔짱을 끼며 저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경숙의 표정이 잠깐 풀렸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며느리가 그래야지. 한경숙이 흡족한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박상우가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민우 엄마, 그러게 내가 며칠만 두면 들어온다고 했지. 며느라, 앞으로 어른들 말 잘 듣고 살자.
박상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네, 아버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우가 캐리어를 들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지훈아, 짐 안방에 풀어놓을게. 박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야, 안방은 어머님 아버님이 쓰시잖아. 우리 작은 방 쓰자. 저는 박민우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 이렇게 살가운 줄 몰랐네. 진작에 좀 그러지. 한경숙이 박수를 짝 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새겼어요. 지금 이 웃음과 박수가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를요. 밤 11시, 박민우는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술을 한잔하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캐리어를 열고 옷가지 사이에 끼워둔 누런 봉투를 꺼냈어요. 정수연이 오늘 오후에 준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교하게 만든 가짜 위임장 2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진짜처럼 보이는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도장은 제 진짜 법인 인감과 글자체가 거의 비슷했지만 한쪽 끝의 모양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정수연 말로는 은행 직원이 자세히 보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안방 옆에 붙은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책상 2번째 서랍, 박민우가 평소에 자주 들여다보던 그 자리에 봉투를 넣었어요. 일부러 봉투 입구를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야 박민우가 호기심에 한 번 더 손을 댈 테니까요. 서랍을 닫고 돌아서는데 거실에서 박민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우리 지훈이 이제 진짜 마음 잡았나 봐요. 아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데 어찌나 살가운지. 박민우가 박상호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일은 차질 없이 되고 있냐? 박상호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네, 아빠. 다음 주에 그 은행 지점에서 상담 잡아놨어요. 서류만 잘 갖춰가면 10억은 무난하대요. 박민우가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서재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주먹을 한번 꽉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걸어 나갔어요. 민우야, 아버님. 2분 안주 뭐 더 드릴까요? 김치전 부쳐드려요. 저는 식탁 앞치마를 두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며느리. 진짜 변했네, 변했어. 한경숙이 안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박장대소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 부침가루를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송송 썰어 넣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부침개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세 사람의 얼굴이 저에게는 이미 사진처럼 박혀 있었어요. 부침개를 접시에 옮겨 담아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두 손을 모으며 다소곳이 말했어요. 박민우가 제 허리를 한 팔로 감았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최고지. 박민우가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박민우의 어깨에 잠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박민우의 셔츠 단추에 머리카락이 닿는 감촉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 느낌을 꿀꺽 삼켰어요. 머릿속에서 정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자기가 다 이겼다고 믿는 그 순간에 발밑이 꺼지는 거라고요. 저는 천천히 박민우의 품에서 빠져나와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한 점의 떨림도 없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다시 학가가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시부모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한경숙이 좋아하는 누룽지를 끓이고 박상우 앞에 굴비를 구워 올렸어요.
박민우의 와이셔츠를 다리미로 펴고 넥타이를 골라주었습니다. 한경숙은 그런 저를 보며 매일 같은 말을 했어요. 진작에 이렇게 살가웠으면 우리도 안 들어왔지. 한경숙이 누룽지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부족했어요. 저는 행주로 식탁 한쪽을 닦으며 대답했죠. 박민우는 그 사이 사흘에 한 번꼴로 서재에 들어갔어요. 팩캠으로 확인해 보면 박민우는 서랍 안에 봉투를 꺼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고 도장을 손바닥 위에 굴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정수연에게 매일 밤 보냈어요. 대표님, 박민우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한국상호은행 강남중앙지점으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 지점장이 제가 부탁드린 분이에요. 정수연이 전화로 알려왔어요. 수요일이요. 닷새 남았네요.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 오전까지 서재 안봉투에 진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 부를 더 넣어두세요. 단, 인감 도장은 절대 진짜를 두면 안 됩니다. 정수연이 차분하게 일렀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한자 한자 적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5시, 저는 잠든 박민우 옆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서재로 가 봉투 안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한 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 평소처럼 누룽지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6시 반, 박민우가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지윤아, 오늘 좀 일찍 일어났네. 박민우가 컵에 물을 받으며 말했어요. 응. 자기 오늘 중요한 외근 있다고 했잖아. 셔츠 다 다려놨어. 저는 누룽지를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박민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근데 무슨 외근인데? 거래처 미팅. 저는 박민우를 슬쩍 봤습니다. 그냥 본부장님이랑 같이 가는 자리야. 별거 아니야. 박민우가 시선을 슬쩍 피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박민우는 평소보다 오래 화장실에 머물렀고 머리에는 무스를 평소의 2배쯤 발랐습니다. 구두도 새 걸로 꺼내 신었어요. 9시, 박민우가 현관에서 구두끈을 묶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잘 다녀와. 저는 박민우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어요. 다녀올게. 박민우가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정수연 번호를 누르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민우 출발했어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네, 저도 지점장한테 연락 넣을게요. 대표님은 11시까지 회사에 출근하시고 1시 반에 은행 근처 카페로 오세요. 정수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한경숙이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안방 쪽을 한번 흘끔 보고는 빠르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1시 40분, 저는 강남의 작은 카페 2층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정수연이, 그 옆에는 정수연이 미리 소개해둔 강력계 형사 2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길 건너 한국상호은행 강남중앙지점의 정문이 또렷이 보였어요. 대표님, 차 한 잔 드세요. 손 떨릴 거예요. 정수연이 따뜻한 차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1시 52분. 박민우 곧 도착합니다. 형사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응시했어요. 횡단보도 너머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서더니 박민우와 박상호가 차례로 내렸습니다. 박상호는 한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잠시 후 다른 차에서 한경숙이 내려 박상호와 합류했습니다. 3명 다 왔네요. 정수연이 손목 시계를 봤어요. 네.
저는 잔을 더 꽉 쥐었습니다. 박민우 일행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대표님, 정수연이 저를 봤어요. 네. 저는 정수연을 마주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끌고 온 거 보통 사람은 못해요. 정수연이 처음으로 옅게 웃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안의 상황은 형사의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됐어요. 박민우가 창구에 가짜 위임장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가짜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출 신청서에 서명을 했고 박상우가 옆에서 보증인 칸에 서명을 보탰어요. 지점장이 안쪽 사무실에서 나와 두 사람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본인 확인 절차 들어갑니다. 10분 후에 진입할게요. 형사가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도 되죠? 저는 정수연에게 물었어요. 가셔야죠. 그 얼굴을 두 사람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정수연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은행 정문 앞에 형사 2명이 먼저 들어갔고 정수연과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응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지점장이 박민우와 박상우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등록된 인감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박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작성일자 옆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도 본인 거랑 다르네요. 지점장이 종이를 박민우 앞으로 밀었어요. 박민우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박상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냥 가도 되겠죠. 박상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때 형사 2명이 응접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박민우 씨, 박상우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박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 응접실 문 안으로 천천히 발을 들였습니다. 박민우의 눈이 저를 보고 그대로 멈췄어요. 지훈아. 박민우의 입에서 작게 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박민우를 똑바로 봤어요. 민우야, 오늘 외근 잘 다녀왔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우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박민우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이게 다 뭐야? 너 나한테 왜 이래? 박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는 박민우가 더 잘 알지.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이지훈, 너 진짜 이럴 거야. 가족끼리. 박상우가 수갑이 채워지는 손목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가족이라뇨, 아버님. 가족은 10억 사기 안 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려왔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한경숙이 형사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우리 민우 풀어줘. 풀어주라고. 한경숙이 형사의 팔을 붙잡으며 발버둥 쳤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다리 다치세요. 저는 한경숙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경숙이 저를 보더니 눈을 부릅떴어요. 이지훈, 네가 이 짓을 꾸민 거야. 한경숙이 손가락을 떨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꾸민 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이 한 거예요. 저는 한경숙의 손가락을 가만히 내렸어요. 인연이 진짜, 인연이. 한경숙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가시죠.
경찰서에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형사가 한경숙의 팔을 잡고 입구 쪽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세 사람이 은행 정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차 2대가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민우가 차에 오르기 직전 고개를 돌려 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경찰차가 출발하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진 뒤 정수연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댁으로 가시죠.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정수연이 말했어요. 네. 저는 정수연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아파트 현관 앞에 다시 섰어요. 도어락 키패드에 손가락을 올리고 새 비밀번호를 등록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한가운데에 잠시 서 있었어요. 소파에 박상호의 양말이 한 짝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어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한경숙의 옷가지를 캐리어 2개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박상호의 양복과 박민우의 셔츠도 따로 큰 가방에 담았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저는 짐을 모두 현관 밖 복도에 내놓았어요. 경비실에 전화해 짐의 위치를 알리고 추후 가족이 찾으러 오면 신분 확인 후 인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열흘 동안 이 집을 짓누르던 낯선 냄새가 차가운 바람에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에 그냥 섰습니다. 천장에 등을 한번 올려다 봤어요. 3년 전 잔금을 치르고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의 그 천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처럼 천천히 바닥에 누웠어요. 등에 닿는 마룻바닥의 감촉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박민우와 시부모가 경찰서로 끌려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텅 빈 집 부엌에서 토스트 한 장을 구웠습니다. 열흘 만에 처음으로 누룽지 냄비를 꺼내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커피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서서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안에 무엇인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박민우 어젯밤 영장 청구 기각됐어요. 일단 풀려났습니다. 정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풀려났다고요? 저는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네. 사기 미수의 초범이라는 이유로요. 구속영장은 다시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신변 조심하셔야 해요. 박민우 성격상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정수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오늘부터 형사 한 분이 친정식당이랑 회사 쪽 번갈아 가면서 순찰 도실 거예요. 대표님은 가능하면 사람 많은 곳으로만 움직이세요. 정수연이 일렀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풀려났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회사 사무실에서 메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직원 김대리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김대리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구?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님 되시는 분 같은데 아버님도 같이 오셨어요. 로비에서 소리 지르고 계세요. 김대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 1층 로비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밟았어요. 난간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니 로비 한가운데에서 한경숙이 핸드백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지훈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
인연이 우리 민우를 어떻게 했길래. 한경숙이 안내 데스크의 직원을 향해 소리쳤어요. 박상호는 옆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업한다는 게 다 우리 민우 거지. 너희 직원들 다 짐 싸가지고 나가. 박상호가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했어요. 저는 계단 중간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회사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경숙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김 대리가 재빨리 한경숙의 팔을 막아 세웠습니다. 손 놔. 어디 며느리 쪽에 붙어 우리한테 손을 대. 한경숙이 김 대리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님, 한 번만 더 직원들 건드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큰 소리야. 우리 민우 합의서 가져와. 지금 당장. 한경숙이 저를 향해 침을 튀겼어요. 합의는 없어요, 어머님. 두 분도 어제 조사받으셨잖아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상호가 갑자기 안내 데스크의 화분을 들어 바닥에 내리쳤어요.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어요. 우리 민우 인생 망쳐놓고 너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 박상호가 부서진 화분 조각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김 대리에게 눈짓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해.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김 대리가 휴대전화를 들고 한쪽으로 빠졌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 김미숙의 이름이 떴어요. 저는 한경숙에게서 한 발 물러서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는 작게 불렀어요. 지훈아. 지훈아. 김미숙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댔어요. 민우가 식당에 칼 들고 들어왔어. 아빠가. 김미숙의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저는 로비 안내 데스크의 모서리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엄마 어디야? 지금 어디야? 저는 목소리를 짜냈어요. 뒷방에 숨었어. 아빠가 홀에서 아빠가 칼 끝에. 김미숙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끊지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절대 나오지 마. 저는 통화를 유지한 채 가방을 챙겼어요. 한경숙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왜 친정에 무슨 일이라도 났니? 그러게 잘 살지 그랬어. 한경숙이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한경숙을 한번 차갑게 봤습니다. 두 분 여기 가만히 계세요. 경찰 곧 도착하니까. 저는 짧게 말하고 회사 정문을 향해 달렸어요. 뒤에서 한경숙이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저는 정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민우가 친정식당에 칼 들고 들어왔대요. 아빠가 위험해요.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진정하세요.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정수연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식당으로 가요. 지금. 저는 깜빡이를 켜며 차선을 바꿨습니다. 혼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형사들 그쪽으로 보낼게요. 도착하시면 차 안에서 기다리세요. 정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며 저는 운전대에 이마를 댔어요. 김미숙의 떨리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종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장 분식집에서 40년을 떡볶이 양념을 휘젓던 그 손, 제 등록금을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그 어깨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박민우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였기 때문에 박민우가 칼을 들고 친정 식당에 쳐들어간 거였습니다. 정수연 말을 들어야 했어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할 수도 있었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뒷차의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20분 뒤 저는 친정 식당이 있는 시장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멀리 식당 간판이 보였어요. 간판 아래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었고 가게 앞에는 행인 몇 명이 모여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식당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주머니, 저쪽에 칼 든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행인 한 명이 저를 막아 세웠습니다. 저 가게가 우리 부모님 가게예요. 저는 짧게 말하고 행인을 비켜갔어요. 셔터 틈으로 식당 안이 보였습니다. 홀 한가운데에 박민우가 식칼을 한 손에 든 채 서 있었어요. 박민우의 옷은 헝클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박민우의 한 발 앞에는 이종철이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들고 있었어요. 민우야. 저는 셔터를 밀어 올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민우가 휙 고개를 돌렸어요. 박민우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거품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이지훈, 왔어. 잘 왔어. 박민우가 칼을 한번 휘둘렀습니다. 이종철이 그 바람에 어깨를 움찔했어요. 민우야, 칼 내려놔. 아빠한테서 떨어져. 저는 두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이지훈,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 어머니, 아버지 다 끌려갔어. 동생 빚은 어떻게 하고.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다 끝났어. 박민우가 소리쳤어요. 박민우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민우야, 다 얘기할게. 칼만 내려놔. 아빠는 아무 잘못 없어. 저는 한 발씩 천천히 걸어갔어요. 오지 마. 거기서 한 발만 더 오면 이 영감 진짜 찌른다. 박민우가 칼끝을 이종철의 어깨에 갖다 댔습니다. 이종철의 입술이 잘게 떨렸어요. 민우야, 우리 사위. 진정하소. 우리 지훈이 말 좀 들어보소. 이종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우가 이종철을 향해 침을 뱉었어요. 입 닥쳐. 사위는 무슨 사위? 처음부터 너희 딸년이 나를 갖고 논 거잖아. 박민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발끝에 떨림을 누르며 한 발 더 다가갔어요. 박민우의 충혈된 눈동자가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내가 너 갖고 논 적 없어. 우리 둘 다 알잖아.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저는 박민우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박민우의 손에 들린 칼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한 발을 또 옮겼어요. 저는 박민우의 칼끝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양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렸어요. 가게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종철의 이마에 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말을 골랐습니다. 민우야, 나 빈손이야. 가방도 차에 두고 왔어. 봐. 저는 양쪽 주머니를 뒤집어 보였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지. 박민우가 칼을 한 번 더 휘둘렀습니다. 안 가까이 갈게. 여기 그냥 서 있을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합의서 어디 있어? 합의서 가져오라고. 박민우가 다른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민우야, 합의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 내가 지금 가져올 수 없어. 그런데
우리 둘이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 박민우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민우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잖아. 저는 박민우의 눈을 마주 봤어요. 박민우의 손에 들린 칼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틈에 한 발 더 옆으로 옮겼어요. 박민우의 시야가 저를 따라오면 이종철의 등 쪽에 박민우의 시선이 닿지 않게 되는 위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너 좀 도와주려고 시작한 거였어. 어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너 회사 크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박민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어머님이 그러셨겠지. 민우는 효자니까. 저는 박민우를 따라 한 호흡 늦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 그 다음 날부터 인감 자꾸 챙기더라. 통장도 따로 옮기고. 너 처음부터 우리 의심한 거지. 박민우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민우야, 그건 사업하는 사람이면 다 하는 거야. 의심은 아니었어. 저는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가게 안쪽 주방 통로에서 아주 미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민우는 못 들은 것 같았어요. 민우야, 한 가지만 묻자. 저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박민우가 저를 노려봤어요. 우리 둘이 결혼하기 전에 새벽 2시에 창고에서 박스같이 접던 거. 그건 거짓말이었어. 저는 박민우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박민우의 입꼬리가 잠깐 흔들렸어요. 그건 박민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어땠어? 진짜였어? 가짜였어? 저는 한 번 더 물었어요. 박민우가 칼을 든 손을 잠깐 내렸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종철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종철이 의자 옆 바닥에 놓인 양념통을 향해 아주 살짝 고개를 까닥였어요. 진짜였어. 박민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지 마. 칼 내려놔.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박민우가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종철이 의자 옆에 놓여있던 양념통을 발로 걷어찼어요. 양념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박민우의 시선이 그쪽으로 휙 돌아갔어요. 주방 통로에서 사복 차림의 형사 둘이 소리 없이 뛰어나왔습니다. 앞선 형사가 박민우의 칼 든 손목을 한 손으로 비틀어 잡았어요. 뒤따라온 형사가 박민우의 어깨를 잡고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아! 박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이 꺾였어요. 칼이 박민우의 손에서 빠져 식탁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형사가 발로 칼을 멀리 차냈어요. 박민우, 특수협박, 인질 강요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형사가 박민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민우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지훈, 너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박민우가 이를 갈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우가 형사 둘에게 양팔이 잡힌 채 가게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셔터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끌려나가자마자 저는 이종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저는 이종철의 손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지훈아, 너 다치진 않았지? 이종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손이 이렇게 차가운데. 아빠가 다치진 않았어. 저는 이종철의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안 다쳤다. 안 다쳤어. 우리 딸. 이종철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주방 통로에서 김미숙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김미숙의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엄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어떡해.
내 새끼 어떡해. 김미숙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김미숙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김미숙의 어깨가 들썩이는 게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김미숙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다리에서 힘이 풀려서 김미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가게 안으로 정수연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정수연이 다가왔어요. 변호사님, 저는 김미숙에게서 천천히 몸을 떼며 정수연을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정수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회사 쪽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형사들이 이미 갔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영업방해 현행범으로 잡혀가셨어요. 1층 로비 화분 깨신 거하고 직원들 위협하신 거 다 폐쇄회로 영상에 남았답니다. 정수연이 차분하게 일러줬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정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정수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박민우는 사기 미수 위에 특수협박, 인질 강요까지 더해졌어요. 구속영장 재청구하면 이번엔 무조건 발부됩니다. 시부모님도 사기 공범의 영업방해까지 겹쳤고요. 두 분이 빠져나갈 길은 없어요. 정수연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 식당 안은 그제야 조금씩 평소의 모습을 찾아갔어요. 경찰이 현장 정리를 마치고 떠난 뒤 김미숙은 떡볶이 솥 앞에 가서 가만히 섰습니다. 엄마, 오늘은 가게 닫자. 안 그래도 손님 다 도망갔어. 저는 김미숙의 등 뒤에서 말했어요. 아니다. 닫으면 더 못 일어선다. 떡볶이 한 그릇이라도 끓이자. 너 좋아하는 거. 김미숙이 솥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종철은 가게 한쪽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어요. 지훈아, 너 우리 걱정해서 이러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이종철이 물을 한 모금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진짜. 저는 이종철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너 잘못 아니다. 그 사람들이 죄 지은 거지. 너는 너를 지킨 거다. 이종철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7시 김미숙이 끓인 떡볶이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저와 이종철, 김미숙 셋이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수연도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변호사님, 같이 드세요. 김미숙이 정수연 앞에 그릇을 놓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수연이 그릇을 받았습니다. 저는 떡볶이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이 혀끝에 닿는 순간, 그제야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종철과 김미숙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주름진 두 얼굴이 형광등 아래에서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떡 한 개를 더 입에 넣고 양념이 입가에 묻은 것도 모른 채 천천히 씹었어요. 가게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셔터 너머로 작게 들려왔어요. 저는 김미숙이 따라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식탁 아래에서 이종철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종철의 손은 아까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어요. 박민우가 두 번째로 끌려간 다음 날 아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수연은 전화 너머에서 짧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박민우 구속 결정 났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도 불구속 입건 상태로 조사받고 계세요. 정수연이 일러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민우 구치소 접견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시겠습니까? 정수연이 물었어요. 가야죠. 한 번은 봐야 끝이 나니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구치소 접견실에 앉아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박민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박민우는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얼굴은 푸석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의자에 앉으며 수화기를 들었어요. 지훈아. 박민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이지훈이라고 불러.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박민우의 입꼬리가 흔들렸어요.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그러시니까 나도 정신이 어떻게 됐었어. 박민우가 유리창에 손바닥을 갖다 댔습니다. 민우야. 저는 박민우를 봤어요. 지훈아. 박민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나 오늘 2가지 가져왔어.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2개 꺼냈어요. 뭐? 박민우가 봉투를 받습니다. 하나는 이혼 소장, 또 하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서야. 합의 이혼 안 해. 그리고 네가 나한테 입힌 피해, 회사 영업 손실, 부모님 식당 손해, 직원 위로금까지 다 청구할 거야. 저는 봉투를 유리창에 한 장씩 갖다 댔어요. 박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지훈아, 그러지 말자. 우리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 박민우가 수화기를 2 손으로 잡았어요. 민우야, 잘 들어. 너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봤다고 거짓말한 그날부터 나는 알았어. 우리한테 시작이라는 단어는 이제 없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제발. 박민우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법대로 죗값 치러. 그게 너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야.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박민우가 무어라 외치는 입모양이 보였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는 박민우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박민우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교도관에 의해 다시 앉혀졌어요. 저는 접견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아래를 걸으며 가방을 잡은 손이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사흘 뒤 오후 5시 회사 1층 로비에서 경비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대표님, 지난번에 오셨던 2분이 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곤란하게 들려왔어요. 내려갈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가니 한경숙과 박상호가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경숙의 머리는 정리가 안 된 채 흐트러져 있었고 박상호의 양복 어깨에는 보풀이 잔뜩 일어 있었어요. 2 사람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한경숙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아, 며느라. 한경숙이 2 손을 모았습니다. 박상호도 한경숙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2 분 일어나세요. 사람들 보잖아요. 저는 2 사람과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나. 우리 민우 한 번만 살려다오. 한경숙이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미쳤었어. 집도 다 안 들어갈게. 아파트도 너 다 가져라. 우리 민우 합의서만 좀 써다오. 박상호가 2 손을 비볐습니다. 저는 2 사람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열흘 전 안방에서 제 향수를 손목에 뿌리던 한경숙, 가죽 소파에 발을 올리고 텔레비전을 보던 박상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제 회사 1층 로비 바닥에 이마를 받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 며느라. 한경숙이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저 이제 두 분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도 아니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경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훈아, 그러지 말고. 한경숙이 또 바닥을 짚으려 했습니다. 두 분이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칼 든 아들 두고도 영업손에 한마디 사과 안 하셨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화분 깨질 때 얼마나 놀랐는지도 두 분은 모르시잖아요.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봤어요. 그건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박상우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두 분이 제 식구한테 한 짓 평생 후회하시게 만들 거예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저는 경비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인연이 정말. 한경숙이 갑자기 다시 표정을 바꿔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을 가만히 봤어요. 열흘 전에 본 그 손가락하고 똑같았습니다. 저는 더 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한경숙의 통곡 소리가 1층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한번 고쳐 쓰고 회사가 있는 층의 버튼을 다시 한번 눌렀어요. 5달이 흘렀어요. 박민우는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특수협박, 인질 강요죄가 모두 합쳐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경숙과 박상호는 사기 공범과 영업방해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박민철의 도박빚은 끝내 해결되지 못했고 두 사람은 결국 파산 절차를 밟았다는 소식을 김세무사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모두 새로 바꿨습니다. 거실 벽지를 따뜻한 미색으로 갈고 가죽 소파는 가벼운 천 소파로 교체했어요. 안방에 화장대는 통째로 처분하고 그 자리에 작은 책상을 놓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자리가 됐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저는 김미숙과 이종철을 새 거실에 초대했습니다. 김미숙이 새 식탁에 잡채와 갈비찜을 올렸어요. 이종철이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지훈아, 이 집이 진짜 우리 딸 집 같다. 김미숙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원래 내 집이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원래 내 거였지. 진짜 내 거. 이종철이 잔을 들었어요. 회사 직원들도 다음날 집들이를 왔습니다. 김대리가 화분 하나를 들고 왔어요. 대표님, 지난번 1층에 화분 깨졌던 거, 그거 새로 사왔어요. 이번엔 안 깨질 만한 걸로. 김대리가 웃으며 화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거실 창가에 두었어요. 잎이 두꺼운 작은 나무였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잎사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설거지하는 김미숙의 콧노래가 부엌에서 흘러나왔어요. 이종철은 텔레비전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창가의 새 화분 잎사귀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지난해 펜으로 빗둘배둘 적어두었던 이름들이 보였어요. 인감, 통장, 등기권리증, 팩캠 녹화본, 김세무사. 저는 그 페이지를 가만히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새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 집에서 엄마 잡채를 먹었다. 글자가 또박또박 종이에 박혔어요. 저는 다이어리를 덮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늘이 노을빛으로 천천히 물들고 있었어요. 합가 통보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친정 사무실의 간이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밤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박민우의 다정한 거짓말에 속아 제 모든 것을 갉아먹히며 살았을 겁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폭력이 참 많습니다. 모시는 게 돌이라는 말로,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사람의 인생과 재산을 당연한 듯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큰 목소리나 더 격한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단단함이라는 걸 저는 배웠어요. 새 거실의 창가에 햇살이 내려앉는 오후, 저는 엄마가 끓여준 떡볶이를 먹으며 조용히 웃습니다.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지켜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온한 미소를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부디 혼자 무너지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어줄 수 없는 당신만의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